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속보로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일본 내부 소식부터 알아보죠.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해보니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빼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고요?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해온 의견 수렴이 오늘 끝납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벌써 10,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NHK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뒤에는 가기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에 의견서를 보내서 일본의 수출 통제를 원상 회복하고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안 기자, 또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화와 관련한 발언을 오늘 또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규제 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과 함께 한일 갈등 장기전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우리 수출이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이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 감소폭이 컸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과 금액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06.2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3.3% 하락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특히 석탄, 석유와 컴퓨터 전자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도 하락세를 계속 지속한 데다가 그리고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전달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커진 데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도 103.65로 1년 전보다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이후 최대로 감소해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금액이 2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합니다. 단가도 떨어지고 있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우리한테 상당히 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또 수출이 줄었을 거고요.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1년 전보다 4.6% 하락해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상반기 깜짝 실적을 내면서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모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영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먼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고요? 네, 기아차 노조는 조금 전 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어제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기본급과 성과급, 정년 조정에 대해 사측과 이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휴가 기간이 지난 8월 중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현대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보다 앞서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현대차 노조도 오늘 오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9일과 30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확정할 예정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결정되면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부터 파업 등 투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다음 달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에 전국 시도 7곳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기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관련 산업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한 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개 광역단체입니다. 강원도는 원격 의료기술 등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됐고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대구는 첨단 의료기기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이모빌리티 산업 특구로, 충북은 스마트 안전케어, 그리고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7곳의 특구에서 모두 58건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구 내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은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최대 5년간 7천억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이번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울산의 수소 산업을 포함해 올해 연말쯤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이 면세 한도는 $600,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넘는 건 괜찮겠지 하면서 이 설마 걸리겠어 하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휴가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600,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입니다. $1,000짜리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기본 세액에 가산세 40%를 더해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하면 30%가 감면돼 세금은 6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현재 과세 통관되고 있는 건수의 자진 신고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용 통로 및 전용 검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가 늘고 있지만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 때문인데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검사율을 30% 이상 늘리고 특정 항공편을 정해 진행하는 전수검사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1리터 이하 $400 이내 주류는 한 병까지, 담배는 200개비 한 보루, 향수는 60ml 한 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동아시아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있어 이 나라들로부터 축산물은 물론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신고 없이 이들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준 기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3년 5월에 도입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이 건보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 직장에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이 절반의 건보료만 납부해도 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5월 기준으로 17만 5천여 명이 이 제도에 가입해서 건보료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얹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피부양자도 26만 7천여 명에 달해 이미 계속가입제도 수혜자 규모는 44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박 기자, 건보료 절감 혜택은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이미 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이었는데 작년부터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계속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는 2달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집 근처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해도 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5G 마케팅 과열과 기지국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감소한 7,99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5조 9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 분야는 275% 증가한 5천억 원, 서비스업 분야도 40% 넘게 늘어난 5조 4천억 원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를 뜻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바람잘 날 없는 쿠팡.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1위 소셜 커머스 기업 쿠팡이 일본 기업이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오전에는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해 제품 주문과 결제가 먹통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오늘 오전 이 주문 시스템 오류 사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전 7시부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후에 결제를 하려고 하면 이 재고가 없다 이러면서 결제가 안 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을 클릭하면 없는 상품이다. 주문 중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오전 1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쿠팡 측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이 재고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때마침 쿠팡이 일본 기업이라서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요. 네,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후 이 쿠팡이 일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불거졌거든요. 예. 이 때문에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쿠팡을 탈퇴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오늘 전산 오류를 놓고서도 해킹설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쿠팡은 지난 2010년에 김범석 대표가 세운 회사입니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제일교포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6천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펀드는 일본뿐 아니라 이 중동 등 다른 나라의 자금까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로벌 그런 펀드고요. 또 이렇게 해외 투자를 받아오는 건 오히려 우리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배당금을 주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 쿠팡은 설립 후에 지금까지 흑자 한 번 없이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배당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면 배당금을 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가 투자한 이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일본만 배당금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쿠팡 입장에선 뭐 1년에 이 상황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어요. 네,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쿠팡은 지난 17일에도 안내문을 통해서 쿠팡의 사업의 99% 이상을 국내에서 운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2만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연간 1조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종 기업이고 또 국내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인데요. 그럼에도 쿠팡이 일본 기업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 쿠팡 측은 이 쿠팡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객 서비스를 위축시키려는 일부 집단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실주하는 카카오뱅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손안의 은행이죠.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가 우여곡절 끝에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네. 오늘 금융위가 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은행을 주도하는 곳이 카톡으로 유명한 카카오라는 IT 회사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1,000만 명이 넘는 회사인데요. 1,000만 명이 넘는 가입 고객이 있으면 회사는 은행 말고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돈을 더 내서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카카오는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 즉 산업자본은 은행을 일정 이상 소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걸려서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 이래서 인터넷 은행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IT 회사는 대주주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법이 바뀌자 카카오는 돈을 더 투자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금융위가 논의 끝에 오늘 이를 허용한 겁니다. 예. 현재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해왔습니다. 카카오는 협의를 거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 16%와 1주를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서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카카오가 이 대주주가 되면 실탄이 좀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은행업계에 또다시 한 차례 매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초기에 꽤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해외 송금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났었습니다. 예. 카뱅이 나타나서 기존 은행들도 더 빨리 움직이고 혁신이 가능했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대출 금리도 처음보다 많이 올랐고 저신용자를 겨냥한 중금리 대출도 미미했습니다. 예금도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는데요. 이제 실탄을 확보한 카카오뱅크는 신규 상품과 신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하반기에는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고객의 통신, 유통, 이용,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중금리 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전. 용인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이 민간 기업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치 열기와 그 이유를 산업부 취재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현재까지 정확하게 몇 곳이 신청을 했습니까? 네, 네이버는 어제 오전 마감까지 유치 신청을 한 부지는 13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는 60곳이 78개 부지를 신청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신청한 가운데 새만금 개발청도 유치 신청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간과 개인이 신청한 곳은 58곳이었습니다. 민간 신청 중에는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네, 실험 많은 곳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에 네이버 제1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지방세 수입은 매년 6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서 160명, 네이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700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춘천 지역 플랫폼 개발에도 네이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2 데이터 센터에는 5천억 원이 투자되고 규모도 제1 센터보다 6배 정도 커져 경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 주변에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좀 집적되는 그런 효과도 예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AI 연구소를 세울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예. 대학 등은 이 때문에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연구소가 생기면 주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밸리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당초 용인에 생기기로 했었는데 이 무산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기 공급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비상발전시설, 냉각탑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네이버 측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전자레인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제2 데이터 센터 부지 그럼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네이버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시사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완공은 2022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오늘 오후 5시쯤 회의가 재개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을 얻기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우리 정부가 내세울 주장과 또 이에 맞선 일본의 대응 논리는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와 관련한 쟁점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시죠. 송기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송 변호사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 WTO 일반 이사회란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 이사회는 상설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WTO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분쟁 해결 기구의 최종 분쟁 보고서를 또 채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WTO 기구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의제로 지금 상정이 됐는데요. 그 요청을 한다고 전부 다 상정되는 건 아닐 거고 그만큼 이 WTO 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의 조치가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굉장히 국제 자유무역 또 WTO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164개 회원국들이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알려진 바로는 우리 대표단이 약 10분가량 지금 연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측 발언이 끝나면 일본 측 반론이 바로 이어지는 절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되게 이제 이 호베르토 사무총장이 이제 주재를 하죠. 근데 리퀘스트 요청한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제 생각에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형식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차분히 설득하는 의견 어떤 진술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호베르토 총장이 역시 이제 일본의 반론을 또 기회를 줄 것이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어떤 질의라든지 또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밀어붙이려는 일본 측에서나 또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 측에서나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WTO 분쟁 해결 절차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으로 말한다면 이제 재판 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WTO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이 그 분쟁 절차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가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앞으로 분쟁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 관련 주요 내용 이 송 변호사님과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의제는 전체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로 지금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어젯밤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도 됐습니다만 앞선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하루를 좀 넘기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 논의는 네. 일단 미뤄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일 양국 대표단의 장외 신경전은 상당히 좀 치열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을 더 버는 셈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뭐 14개를 다 했으면 다 끝나는 건데 예. 이제 하루 저녁에 가면은 그다음에 그 저녁 시간에 진짜 뭐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을 뵈야 되고요. 우리 또 이제 지금 대표단을 맡고 계시는 김승호 우리 저 실장님. 예. 사실 WTO에서요 세이프가드 위원장 하셨어요. WTO 그래요?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 저 일반 이사회 제가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도서실 같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저 알파벳 순서로 하는데 한국 옆에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설전이 붙으면은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럼 뭐 그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장애신 경쟁이 하고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붙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뭐 유명희 저 통상전략본부장도 지금 뭐 외국에 나와서 다 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사회가 이제 8월 달 되면 다 휴가를 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아무런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예. 요번에 굉장히 우리가 역량과 스피드를 높여서 우리의 주장을 많이 알리는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리는 그런 장애 신경전 치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현지 그 분위기, 우리나라와 일본이 밀착해서 앉아 있고 어떤 또 의장 분위기인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송 교수님께 여쭐게요. 그렇다면 양국 모두 국제적인 우호 여론을 얻어내는 것, 바로 여기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당장 승패가 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일반 이사회라는 제너럴 카운슬 안에서 예. 이게 이제 물품에 대한 거래, 이제 Council for Trade in Goods라고 해가지고 예.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지금 이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1번째로 의제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이제 경제적 특히 WTO를 통해서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것이 아마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일반 이사회가 이제 완전히 그 분쟁 조정 위원회가 아니고 이걸 이제 디스퓨트 세틀먼트 바디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예. 일반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맨 처음에 어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을 듣는 것이죠. 회원국 사이에서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듣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패가 그건 갈리는 건 아니고,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네. 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상당히 지금 관심사입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국이 창, 그리고 일본이 방패로서 논리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 7월 7일, 7월 9일까지 사이에 WTO에서 상품무역 이사회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은 설전을 벌였어요. 저쪽으로 예. 벌였는데 뭐가 먹혔냐면요. 불공정 무역이 전 세계의 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을 붕괴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14가지가 어저께 다 끝나야 되는데 늘어난 게 이 신흥개발국에서 이거 갖고서 시위를 붙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요새 뭐 WTO G20에서도 뭐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냐. 그래서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는 예. 것 같은 분위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창이 3개고 뭐 일본이 방패가 2개인데 뭐 일본은 뭐 안보 얘기라든가 또는 전략 물자 수출 통제 효율성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서 지금 사실은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체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없고 지금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 WTO의 정신에 의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이 무역국 간에 똑같은 대우해주고 뭐 등등 진짜 규정에 박혀있는 11조, 1조 뭐 이게 딱 박혀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 이 친구들은 뜬금없는 안보라든가 상대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이 훨씬 더 날카로울 수 있는 그런 이 판단들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리 우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변호사님께도 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이 창, 일본이 방패라는 이게 기본 진영 논리 좀 어떻게 이번 판세를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WTO가 기본 원칙으로 써 있는 어떤 자유무역 또 공정 예. 이것을 더욱이 이제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의 무역 제한이라고 하는 종래의 어떤 일반적 패턴과는 너무 동떨어진 국제분업이 출발하는 후방 공급 기지가 교란되는 대단히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미치는 충격도가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 어떤 그런 공정성, 무차별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그럼 우리 측 대표단이 좀 어떤 주장으로 일본을 압박하게 될까요? 네, 뭐 최 교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은 특히 일본은 지금 가트 조항 21조 항 안보에 관해서 예외 조항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는 현재까지 일본이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봐서 막상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갔을 때 어떤 근거가 있다 나름대로 뭐 숨겨진 카드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 압박을 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본의 전략은 그냥 아무런 논리 없이 그냥 이거는 그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출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정밀한 그 신고를 하고 이런 즉 어렵게 그 자유무역을 회방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그 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뭐 가트 조항 10조항 뭐 3조항 이쪽에서 보면 일관성 있게 대우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이제 차이가 나게 대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치홀에 해당되는 그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도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있는데 왜 빼냐 이런 식의 논리로서 이제 그 충분히 이제 반박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일본에서 이제 궁색하지만 자기네들의 근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박을 하고. 근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결국 강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논리로 맞설지가 좀 궁금한데 국제통상 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본 조치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보라는 외관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이상으로 오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WTO 협정의 전반적인 원칙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일반 이사회에서 말하지 않고 어떤 분쟁 절차에서 갑작스럽게 그때 어떤 뭐 결정적인 것을 기습적으로 내놓는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 164개 그러니까 164개 회원국들로 구성된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어떤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전개, 일본이 어떻게 이 동력을 국제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 힘을 적절하게 국제법을 통해서 제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 근거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요. 3개 품목이 일본의 안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우세를 가지려면.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들어오는 얘기들은 뭐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거 그거 갖고서 뭐 따지는데 다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불화수소 같은 거 다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증거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말로 이렇게
이유를 댔었던 그 근거를 또 실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무조건 지금 하신 내놔야 거죠.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예.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WTO 분쟁 판결이 올해 났는데요. 네. 그 분쟁 판결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가 그 나라의 안보에 어떠한 어떤 연관, 예. 합리적인 필요성, 왜 그 조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의 공식 주장이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이 조금 다른데 예. 제가 왜 일본은 이거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근거를 어떻게 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보는가 하면요. 이게 경제 환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WTO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WTO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일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던 게 지금은 거의 뭐 사라졌지만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이라고 TPP 어그리먼트라는 환태평양 이 경제 공동체 뭐 따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나프타처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가입을 하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미국이 자체가 가입을 안 하겠다고 탈퇴를 이제 선언을 해버리니까는 쑥 빠졌지만 재미있는 건 2018년도에 6월달에 트럼프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WTO는 운영 체제가 보면 미국이 항상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이 이거는 164개국이 똑같이 한 표씩 보팅 라이트를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런 불공정성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비중 문제를 항상 제기한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국가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 이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이 WTO를 자꾸 무시한 거고 일종의 일본이 지금도 이 논리가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무리스럽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WTO 체제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근데 이제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 일본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뭐 이렇게 적어도 일본 내부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WTO에서의 일본의 입장, WTO에서 일본의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저는 일본 정부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대비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 잠시 여기까지 듣겠고요. 한편 우리 정부는 WTO 일반 이사회와는 별도로 국제 여론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중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젠 존 볼턴 미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해 오늘 청와대를 좀 찾기도 했습니다. 성 교수님, 미국 측이 과연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거는 미국의 한미일 공동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한쪽을 손들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면에서 또 반대편을 손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서로 1승 1패를 만들어가면서 이 어느 정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합의가 아니고 서로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재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 말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원하면은 자기가 중재하겠다. 근데 아직 일본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볼턴은 와서 이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좀 더 크게 쓸데없이 크게 확전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정도로까지는 이제 중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 몇 분 뵀는데요. 뭐 솔직히 그냥 딱 팩트만 말씀드리면 1도 관심 없습니다. 미국은. 니네들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미국이 끼어들었을 때는 분명히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요. 예. 그래서 막 싸우는데 중재해주면요. 그 다음에 날라올 미국의 청구서는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 뭐 미국 중재를 우리가 바라고 한미 간의 이 동맹 공조 이 부분은 강력히 해야 되는 것은 뭐 그건 기본 사실이지만 중재 원하는 것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올바로 방향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얼마 전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뭐 한일 양국이 필요하다면 개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뭐냐면 내가 들어가면 니네 뭐 하여튼 이 청구서가 클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법 개정 움직임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관련해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도 진행됐는데 잠시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다시 여쭐게요. 성인모 장관 방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한 것을 보셨잖아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수출 관리 부족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그런 어떤 이 협의, 정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사실 일본 측의 시행령 개정의 그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5가지 이 내용을 가지시고 다 우리 잘하고 있다. 양자간 협의 다 하고 있었다. 니네가 2019년도 3월 달에 만났는데 니네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등등 반박을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일본이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이 뭐 가기 국무총리가 내부에 예.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26일 날 이제 24일 날 끝났기 때문에 26일을 넘어가고요. 아니면 30일 날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의견을 잘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자유롭고 공정스러운 무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명 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송 변호사님,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전에 이제 워낙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요. 일본 국내법이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오늘까지 의견 제출 기간 의견 받고요. 이렇게 100건이 넘는 경우는 이제 14일간의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어떤 분석 평가 기간이 있고 또 가기가 열리고 나서는 실제 또 시행 때까지는 또 21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적인 일정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의견서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 시행 중인 세계 반도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를 지금 이제 당장 이게 뭐 바로 어떤 폐해를 바로 낳은 건 아니지만 88년 이게 가트 판례도 있듯이 허가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제시됐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결국은 입법 왜곡하고 있는 백색 국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2003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그 공문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논거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잘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논거인데 우리도 계속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 백색 국가 제외한다는 입법 요구 자체가 이미 가트 10조 3항에서 말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일관성이 위반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WTO 제소에 대해서도 다 각자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WTO 제소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 지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조치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TO의 실제 판결이 오래 걸린다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WTO라는 틀 속에서 일본을 묶어둠으로써 당장 아베 조치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일정한 한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WTO 틀 안에 WTO 제소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베 행정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강도나 세기가 훨씬 커질 것이고요. 아베를 WTO 내에 둠으로써 이를테면 아베 총리가 너무 강한 어떤 규제라든지 너무 예. 큰 충격의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한국 경제나 국제 분업 질서에 탈이 생기면 피해가 생기면 그만큼 WTO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WTO 제소는 필요하고 그런 정부의 대응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제무역 질서 안에서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네.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 아니겠습니까? 네. WTO 이 제소 최종 결정이 지금 나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이제 아까 그 송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그 WTO 체제 안에 아베 일본 경제를 묶어두는 거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필요한 조치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해자로서 있게 됐을 때 이제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소력을 더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OECD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하는 품목이 수출하는 것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뭔가니 일본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예. 우리보다 이제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WTO나 이런 여론전만 하고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돼 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혹시라도 보게 될 때 이제 수입선 다변화가 예.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일본의 그 이제 통계 자료 핸드북 오브 Japanese Statistics라는 그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일본이 특히 3차 산업 이 서비스 산업 쪽에서의 예.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히 이 어떤 분야에서는 음식 산업과 관광 산업과 관련된 교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7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로 방문한 거 빼고 나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예. 두 번째로 많습니다. 650만 명이 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고용원으로서 일하시는 일본 사람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창 중에 하나가시 국내 시장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이겠다. 이것이 예. 하나의 그 방법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의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그 관광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뭐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예. 있는데요. 이것이 진행되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경제 규모로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베 정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어떤 규모를 통해서 이거는 뭐 별로 영향력도 없을 텐데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예. 경제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조치는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 국민들이 지금 우리 기업 피해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은 백색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경제 관계가 깊은데 그 방안이 이제 이 그러니까 일반 포괄화가 지금 말고 다른 어떤 예외적인 통로들,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에도 허용되는 3년의 허가제도, 특별 일반 포괄화라든지 특정 포괄화가 그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이런 통로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다 얘기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 지금 그 우리 협상단에 정한을 과장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취미가 뭐냐면 이종격투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박아라 갖고 거기서 꼼짝없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해 갖고 오면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력갱생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고요.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쾌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황예상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